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들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든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이미 공부하고 지나왔지만은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볼 때 또 여기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니엘서까지 돌아왔는데,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 혹은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 본 짐승은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다. 여러분, 사자는 날개 안 달려도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면은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를 상징하는 거죠. 606년에서 539년, 538년까지 이어졌던 바벨로니아 같은 나라를 이런 그림으로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그 바벨로니아를 함락시킨 고레스의 나라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 같은 나라인데, 먹고 부서뜨리고 대단히 강력한데 입에 갈빗대를 3개 물고 있었다. 어떻든 메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나라는 331년에서 168년까지 이어져 왔던 헬라 나라, 다시 말하면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 이어졌던 이 나라가 168년도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는 날까지 아마 헬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날개가 달리는데 표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2장 40절부터 45절까지 그려진 이 그림은, 이거는 뭐 우리가 딱히 무슨 짐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좀 흉측하고 또는 괴상하고 강하고 그저 닥치는 대로 짓밟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나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나라는 로마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지금 아수르 제국에서 신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금 말기까지 왔고, 헬라 제국 말기에는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거머쥐기 전에 로마하고 패권 다툼을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왜 카르타고란 나라예요. 카르타고를 뭐 우리가 항상 서양사를 이야기할 때 로마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만 익숙하지 카르타고에 대해서는 별로 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의 한 짧은 단면이긴 하지만은 그 카르타고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강력한 나라고 로마가 그 카르타고에게 그야말로 혼이 다 빠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 장군 역사적으로 명장 이름난 장군 중에 5손가락을 꼽으면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그 명장입니다. 그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나라가 물론 뭐 원로원이 이끌고 그래 하지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하면은 그저 한니발. 여러분 프랑스 가면은 나폴레옹, 또 그리스 가면 알렉산더 이렇게 한 대명사 같은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카르타고 하면 한니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오늘 이 이야기를 넘어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을 조금 보시면은 이 시리아 전쟁 다시 말하면은 힐라 제국의 말기에 그 디아도코이라고 해가지고 후계자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는 그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그 알렉산더 사후에 카산더 리키시마커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커스 네 사람이 주로 이제 싸움을 했는데 카산다고 리시마커스는 조금 이제 싸움에서 멀어져 있고 가장 싸움을 많이 한 나라가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하고 북쪽에 옛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셀류쿠스 왕이 제일 큰 땅을 차지했는데 이 두 왕조가 뭐 정확히 150년은 아니지만은 거의 한 120년 내지 150년 동안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한 걸 뭐 하도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해서 이야기해봐야 머리에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왕조가 120년 동안, 120년, 150년 이렇게 싸우는데 문제는 그 틈바구니에 그 두 나라 사이에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름을 세계사적으로 말할 때는 시리아 전쟁이라 그래요. 그 뭐 셀리쿠스 전쟁이라도 안 하고 톨레미 전쟁을 안 하고 시리아 땅을 밟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은 너무 작아서 뭐 그 이름에도 올라가지도 않을 정도고 시리아 땅을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게 이제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충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쟁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이어지는데 자, 앞을 보시죠. 1차 전쟁. 이게 시리아 전쟁 1차 전쟁인데 기원전 274년부터 271년까지 한 3년 동안 한 번 전쟁 3년 동안 전쟁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왕조가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군대가 셀류크 왕으로 공격해 올라가는 전쟁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셀류쿠스 왕조가 애굽을 쳐 내려오는 그런 전쟁으로 뭐 전쟁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끝이 안 나요. 다 어느 한 나라가 강하거나 어느 한 나라가 너무 약하거나 하면 빨리 끝나는데 이게 비등하게 되면요, 힘이 등대하거나 비슷비슷하면은 이 싸움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은 뭐 2주간이면 끝난다. 사흘 안에 항복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좀 대주고 유럽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심지어 러시아 나라가 유럽에 저축을 한 그 재정을 유럽에서 빼가지고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쟁이 빨리 안 가고 지금 3년 넘어가가지고 힘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많이 약하지만은 그래도 약하다고 여러분 그 전쟁에 항상 지는 거 아니야. 강한 사람들은 좀 느슨하게 싸우고 있고 약한 나라는 뭐 이때 아니면 우리 죽는다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이래 하면요. 까딱하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베트남 전쟁하고 미국 전쟁이 그렇잖아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소련하고 8년 전쟁인데 소련이 울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청일 전쟁, 노일 전쟁 뭐 다 마찬가지야.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를 이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어떻든 이 두 나라는 지금 물론 북쪽이 조금 강하지만은 어떻든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빨리 끝이 안 나요. 2차가 이제 260년부터 253년까지 또 한 7년 동안 또 싸우게 됩니다. 2차는 이제 북쪽에서 셀류커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치고 내려오는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 3차는 또 올라갑니다. 또 프톨레미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를 치고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면 또 항상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고 시리아 땅을 밟고 리바논 땅을 밟고 이렇게 가니까 죽는 게 이 사람들은 올라갈 때도 밟지만 내려올 때 또 밟거든요. 그 약탈하고 급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수탈하고 뭐 그야말로 맷돌질을 당하는 거야. 맷돌질을. 그리고 4차는 또 내려와요. 또 북에서 또 애굽을 또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계속 되는데 끝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2번 또 내려옵니다. 연달아 2번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6차까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두 나라는요,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은 전쟁 피해 보상을 해야 돼. 뭐 왕이나 이런 그 왕의 권속들, 왕자들 인질로 끌려가는 것도 기본이고 조공을 바치고 전쟁 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졌다 하면은 그거는요, 그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일단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 이 안티오코스 3세라는 거 좀 잘 봐야 돼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이것도요, 대왕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좀 크게 나라도 크고 힘도 세고 해요. 대왕이라 그래요. 애굽의 왕이 어리다 하는 걸 틈타 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가 다시 애굽을 침공하는데 파니온 전투에서 셀류커스 왕국이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코엘레 수리아, 이렇게 움푹 들어간 수리아 땅에 지배권이 셀류커스 왕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요 조금 서쪽으로 우리 눈을 조금 돌리면은 요쪽 삐딱하게 있는 게 이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 앞에 이게 마치 장화 신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탈리아가.
그리고 못난이 공 같은 게 하나 있어. 시칠리아라고. 자, 이 섬이 요 얼마 안 돼요. 요 거리가 대륙하고 요 섬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거 벌써 다리를 놨을 거라. 근데 지금도 다리를 안 놨고 섬은 섬으로 있는데 요 건너편이 바로 카르타고고 여기가 로마니까. 그리고 요 일부는 그리스 땅이 또 좀 있어요. 시라쿠사라고 하는 그리스 땅이 좀 있고 카르타고 땅이 여기 또 있고 로마 땅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섬 하나, 물론 크기는 큽니다. 크지만은 섬 하나를 가지고 세 나라가 쪼가리 내가지고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저 두 나라를 밀어내버리고 내가 통째로 다 갖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로마는 로마대로 카르타고하고 그리스를 밀어내고 로마가 통차지하겠다. 카르타고는 로마하고 그리스를 밀어내고 또 자기들이 다 가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유명한 그 시칠리아 쟁탈전이라는 이게 이제 포이니 전쟁, 1차 포이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BC 264년부터 241년까지 로마 공화국과 카르타고 공화국이 벌인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인데 왜 포에니라고 하냐 하면은 카르타고 전쟁을 하면 될 텐데 그 카르타고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요. 페니키아 사람인 거예요. 원래가. 지난번에 알렉산더가 두로에 와가지고 두로를 그 땅을 육지에서 메워 가가지고 두로가 함락됐잖아요. 그 두로 사람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인데 그 두로가 망할 때 주류 세력들이 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갔다고. 해상 무역의 대가 들여서 지중해 해변을 쭉 따라 생긴 도시국가를 갖다가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자기 동맹으로 만들어 가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해변가로 무역하기 좋은 나라가 있으면은 그 카르타고가 다 가서 동맹을 맺거나 정복을 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시칠리아 이 섬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로마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 갈등이 이를테면은 제1차 포이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2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1차 전쟁을 끝내고 얼마 안 가서 한니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분도 정치인이고 장군이고 유명 인사고 그랬는데 그분 죽으면서 그 아들 한니발이 그때 16살? 20살 채 안 됐을 거라. 불을 앉혀놓고 자기가 못다 이룬 꿈, 내가 내 가슴에 있던 하늘, 네가 꼭 간직하고 로마를 반드시 정복해라 하고 유언을 남겨요. 한니발은 뭘 잘 알지 못할 때 아버지 유언을 그래 받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제2차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육군만 강하지 해군은 좀 카르타고에 비해서 많이 약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하면서 해군을 육성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뱃머리에 보면요 코르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르부스. 좀 잘렸는데 요 앞에 보면요 뾰족한 침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코르부스란 말은 그 지역 말로 까마귀란 뜻인데 까마귀가 여러분 이 앞에 부리가 시커멓게 푹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확 쫓잖아. 그래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뱃머리인데 요 앞에 보면요 청동 뿔이 나와 있어. 청동으로 이따만한 걸 만들어 가지고 다른 그 적군 배 옆구리를 들어받아 가지고 배가 이제 이 나무로 된 배이기 때문에 그냥 배가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가까이 갔을 때 이걸 그 상대 적국 배 쪽으로 이 코르부스라는 이 사다리를 내려치고요. 저쪽 배를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그 정말 싸움 잘하는 1대1로 붙으면 누구라도 꺾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건너가서 상대방 배로 건너가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무지막지한 그런 전쟁을 합니다. 이 한니발 군대하고 로마 군대하고 그 해상 지배권, 해상 패권을 두고 그렇게 이제 무섭게 전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는 뭐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만 이탈리아 원래. 이게 이탈리아인데 여기 봐요. 이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 전부 다 카르타고가 다 동맹을 맺어 있거나 아니면은 다 서로 무역을 하면서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카르타고 하면 뭐 별로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실제로는요 로마하고 이 패권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기 전에는 카르타고가 더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 보면 이 해변 따라 이봐요. 요즘 지도가 잘리는데 이 해변을 따라서 계속해서 동맹한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쭉 카르타고거든요. 또 서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지브롤터를 건너가서 스페인 땅에도 야금야금 이게 도시하고 동맹을 맺어가면서 그래서 로마를 에워싸가지고 로마를 꼼짝을 못하게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한니발 장군의 아버지 그 하밀카르 바르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서 아들 한니발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이 로마를 반드시 정복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카르타고 2차 카르타고 전쟁에서는요, 이쪽을 아직 안 먹은 데 있잖아, 이쪽을. 요걸 지금 야금야금 다 먹어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우겨 싸면은 이제 로마도 끝장을 본다. 한니발이. 그런 꿈을 꾸는데 여러분 여기에 가면요.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강이 하나 있고 여기에 그 이베리아 반도 허리가 잘 간 여기에요. 피레네 산맥이란 굉장히 큰 산맥이 있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요. 한니발이. 거기 다가 아니야. 여기 오면은 이탈리아 반도하고 유럽 내륙을 구분하는 알프스라는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코끼리 부대하고 그 군대는 몇만 명을 이끌고 한니발이 그 알프스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뭐 지금처럼 뭐 뉴스가 있거나 방송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탈리아는요 이쪽으로 시칠리아로 이렇게 건너오는 건 늘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지만은 자기들은 천년 성벽 알프스라는 만년설이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무도 넘어온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 안 하는 줄 알고 한니발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 강도 건너야지 피레네 산맥도 넘어야지 거리도 멀지 알프스라는 이 천년 성벽을 넘어서 이탈리아 공격할 거라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한니발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장은요 남이 다 아는 뻔한 수고를 쓰는 게 아니야. 상상도 못할 도전장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카르타고가 여기인데 이쪽을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변한 이게 카르타고가 식민지를 삼고 동맹을 맺고 무역을 같이 하고 하는 곳인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런 섬을 뺏기거나 이러니까 이제 이걸 회복하려고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여기 사군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
이거 한 성을 공략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요. 한 7개월이나 세월을 보내요. 어떻든 이걸 넘어서 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알프스를 넘어가 가지고 여기 첫 번째 전쟁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이 한니발 군대가. 그다음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여기서도 뭐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고 이게 마지막 전투 여기서는요. 그야말로 그 로마 군대를 한 6만 명을 작살내요. 반면에 한니발 군대는 한 6천 명? 희생자가 한 10대 1도 안 될 정도로 뭐 그야말로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로마인데 여기까지 다 야금야금 한니발이 먹어 내려오니까 여기까지 먹고 이제 로마 이거 딱 남았는데 요 근방까지 왔어. 와가지고 상당 세월을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머쥐고도 바로 로마로 공략하지 않고 총 이 정복 과정의 이 세월이요. 한 15년 동안 이 로마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 서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세계 역사가들의 수수께끼가 뭐냐. 왜 한니발이 가서 로마를 먹어버리지? 그 왜 빙빙 돌면서 미적거리고 있었을까?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냥 단숨에 끝장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한니발이 그 미적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실패하잖아. 로마 정복을요. 그 어떻게 실패하느냐? 참 어이없는 실패하는데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 로마 요 뭐 바로 쪼여 들어가면은 금방 끝장 날 것 같은데 그는 이제 우리 전쟁을 모르는 우리 견해는 그래요. 근데 한니발은 그렇게까지 로마를 우습게 볼 수 없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카푸아라는 곳이 여기 지금 여기 로마인데 지도를 보세요. 요 로마 이게 여기 로마인데 요 로마 밑에 요 카푸아 여기 와가지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이걸 넘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시간이 많이 가게 되고 로마도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 한니발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맞붙었다가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쓰느냐. 고사 작전. 지금 한니발이 멀리 왔기 때문에 군대가 많이 희생됐고 후속으로 부대 요원이나 아니면 병참 군수 물자가 조달이 잘 안 되고 고사 작전을 쓰는 거야. 지연 작전, 고사 작전을. 그래 거기에 결국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니발이 로마의 그 지연 작전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그 내가 하도 궁금하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온 세계 역사학들이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 왜 한니발이 로마를 빨리 공격하지? 그럼 미적거리다가 실패했냐? AI에게 물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확답은 못하지만은 한니발이 로마를 없애버리겠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로마의 살살 로마가 점점 커가니까 거기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로마하고 가까워지는 나라들을 로마가 떼놓는 정도 그리고 카르타고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동맹을 넓혀가는 걸 원했지 로마를 없애버린다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AI의 개는데 그럼 뭐 난 천국 가서 이제 한니발 만나봐야지. 근데 못 만나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
한니발이라는 사람이요. 바알 신의 은혜라는 뜻이라. 하난이란 말이 은혜란 말이고 하난 바알 한니발이야. 하난 바알의 은혜란 그 원래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그쪽에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천국 가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든 이 카푸아 공방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에 로마가 지연 작전을 쓰면서요. 지연뿐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기만 작전을 쓴 겁니다. 기만 작전. 이게 무슨 기만이냐? 이거 봐요. 여기다가 서로 온갖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로마에서 굉장히 그 용맹하고 머리가 좋은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그 명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쪽을 아까 한니발 온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쪽을 건너가서 한니발이 비워놓고 온 카르타고를 공격한 거야. 그 말이 돼요? 지금 로마 방어하는데 온 신경이 꼰도서가지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로마에서 굉장히 용맹하고 총명한 그런 스키피오를 한니발의 본국을 갖다가 진격을 한 거야. 그리고 한니발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하스드루발이라고 동생이 그것도 용사야. 하스드루발이 있고 그 다음에 처남도 이름이 똑같아. 하스드루발이 둘이야. 하나는 처남이고 하나는 동생이고. 그 다 이제 한니발 돌아오다가 죽고 그 한니발의 본국에 스키피오가 상륙을 했다 해가지고 카르타고 원로원에서 로마에 있는 한니발을 보고 지금 로마가 중요한 게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빨리 와서 건너와서 본국을 귀국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니발이 그 로마 싸우던 카푸아 공방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자기 땅에서 자기는 나무 땅 공략하다가 이제는 로마 군대가 자기 땅에 와가지고 지금 자마 평원에서 일전 불사 이제 한판을 벌여야 돼. 그 유명한 그 전투가 자마 전투라는데 그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이 져요. 패배하고 로마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그 명장 중에 명장이었는데 한니발을 꺾어 이김으로써 한니발이 도망을 갑니다. 죽은 게 아니고 도망을 가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로마는 정면 대기를 피하고 장기 지연전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파비우스 전략이라고 파비우스 집정관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한니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배고프고 한니발 군대로 하여금 삐쩍 말라가지고 굶어서 죽게 만들더니 힘을 다 빼버리겠다. 그게 상당히 맞아떨어졌는데 여러분 전쟁 중에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그 침입한 군대가 성벽을 에워싸가지고 성 안을 말라 죽게 한 수가 있어요. 보급로가 하나도 보급이 안 되게 해가지고. 반면에 침입해 온 군대를 향하여 보급이 안 되게 보급로를 뒤에서 보내가지고 차단하고 굶어 죽게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전쟁 방법 중에.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 전투는 거꾸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입지가 약화되고 있었고 메타우루스 전투라고는 2207년도에 한니발의 동생 하스두르발이 그 자기 형님을 돕겠다고 증원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왔지만은 로마군에게 패배하면서 전사해 버립니다. 그 결과 이제 한니발의 군대는 점점 수가 줄어들고 점점 약해지고 남부에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이제 고립이 되는데요. 그때 로마 명장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히스파니아 현재 그
그 스페인 그쪽을 정복하고 거기서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카르타고를 공략해 간 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탈리아를 괴롭게 하다가 로마를 괴롭게 하다가 여기 본국의 위협당한다는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카르타고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마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키피오인데 뭐 실제로 그 이름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니까 검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흉상은 이 검은 흉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대단한 그 장수야. 이 사람 동생도 아주 유명한 그 로마 장군이고 형제간에 아주 로마의 운명을 짊어지다시피 한 아주 명장 중에 명장이었어요.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자마 전투에서 결국은 한니발을 꺾음으로써 이 지중해 패권이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 한니발이 도망을 갔다는데 도망을 가대 아까 어디를 갔냐면요. 아까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라는 그 사람에게로 망명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한니발이 자기 아버지 유언을 따르지도 못했고 자기도 패배하고 그 한 나라의 최고 명장이 도망병이 돼가지고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에게서 부쳐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좀 비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갚지 못하는 원수를 안티오쿠스 3세를 꼬드겨 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더 놔두면은 당신 나라 이 셀류쿠스 왕조도 위태롭다. 그러니까 로마가 더 크기 전에 나와 힘을 합해 가지고 로마를 도모하자 하고 작전을 짰는데 그 소식을 듣고 로마가 군대를 파송해요. 그때 이 스키피오의 동생 되는 사람하고 몇몇 장군이 나가가지고 마그네시아, 지금 터키의 4대 교회라는 데 4대, 사르디스, 그 근방 조금 위에 마그네시아 평원에서 이제 로마 군대하고 로마, 버가모, 폰투스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고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는 한니발하고 안티오쿠스 3세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붙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전쟁, 마그네시아 전쟁, 이 전쟁이 그야말로 끝장내는 전쟁이야. 다시 말하면 로마가 완전히 이제 동서양 전체를 통틀어 끝장내버리는 전쟁이 되는 이 마그네시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패배해버려요. 아무 머리도 없고 작전도 없고 그래 함부로 덤볐다가 로마의 말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설치니까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끌고 갔던 코끼리가 놀래가지고 코끼리가 그 턴치가 말을 보고 놀래. 그래가지고 작전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패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2차 포에니 전쟁 제일 무시무시한 전쟁은 칸나의 전쟁이라는 전쟁인데 이 칸나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모든 게임이 끝난 줄 알았어요. 로마는 끝났고 한니발 세상에 온다고 생각했는데 역사라는 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격파하면서 전쟁이 종결되는데 카르타고는 막대한 배상금과 그리고 해군을 배 10척 외에는 가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조약이 어느 정도냐. 로마의 허락 없이는 카르타고는 어떤 전쟁도 못한다. 그리고 완전히 종주국과 속주국 수준으로 권한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으로 하면은 이제 2차 전쟁 이후 카르타고가 경제적으로 재건되는 모습을 본 로마 원로는요. 강경파가 카르타고는
완전히 파괴해버려야 된다. 또 저것들 또 큰한다. 저거 놔두면은. 그래서 카르타고가 로마의 동맹국인 누미디아의 침공에 맞서가지고 자위적인 무력을 대응하자 로마가 이걸 갖다 시비 삼아가지고 조약 위반이다 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또다시 이제 마지막 3차 포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결국은요 자마 전투로 이어져가지고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가 이김으로 한니발은 끝장이 나고 이어서 마그네시아 전투까지 가면은 이제 완전히 로마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당시에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셀류크스 왕조의 왕이 통치할 때에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에 인질을 가 있어요. 그 왕자인데, 안티오코스 3세 왕자인데 로마에 인질로 잡혀 있다가 그 인질을 가 있은 게 14년인가 돼요. 너무 오래 있다가 이제 그 가서 벌써 사람을 많이 사귀고 원론을 꼬드겨가지고 인질을 나 평생 그럼 인질로 살란 말이냐 하고 다른 인질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게 이제 문제의 인물인데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그 셀류커스 왕조의 왕이 암살됐다 하는 말을 듣고 암살돼도 그 자기 조카가 왕이 되는 거지 자기가 왕이 되지는 않는 건데 와가지고 자기 조카를 옹립하고 섭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조카를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런 식으로 안티오코스 4세는 우리나라 같으면 세조 같은 인물이야. 단종을 척살하고 지가 왕이 된 세조가 똑같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못된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사람인데 어떻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림이 잊어버린 점이 여기 나왔네요. 마그네시아가 여기가 지금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여기 마케도니아 드라키아고, 여기 말마라 해협이고, 에게 해고, 이쪽 서쪽은 그리스고, 터키 끄트머리인데 여기가 마그네시아 여기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하고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이 전쟁에서 끝남으로 이제 페르시아는 완전히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3세의 졸렬한 지위 때문에 이제 그 패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티오코스 3세는 우익을 이끌고 로마군 좌익을 격파하는데 성공하니까, 이 성공했을 때 꼭 같아요. 성공했을 때 도망가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함정이 있거나 아니면요, 자기가 본진에서 소외되는 수가 있어요. 그 본진은 합류가 안 돼가지고 고립돼가지고 나중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심 본진에서 멀지 않게 대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작전을 짜야 되는데 이겼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그만 그 쫓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멀리 와가지고 고립돼 버리는 그런 전쟁은 인류 전쟁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로마의 반격과 팔랑크스가 붕괴되고 또 지휘관이 사라지고 우익이 무너지면서 셀류커스 중앙의 팔랑크스는 각각 사방진, 이제 이 네모잡이 진을 짜가지고 네 방향으로 다 방향을 잡아가지고 방어를 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워싸였다는 겁니다. 포위된 거야 벌써. 그 포위되면요, 그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동방의 강국인 셀류쿠스 제국을 꺾고 명실상부한 지중해 세계의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C 188년도에 셀류쿠스는 아파메아 협정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다 또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하고 풀려나요. 그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요, 이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은요,
어느 지방의 신전 안에 가면 금이 있다는 거야.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래 신전이란 신전 다 들어가가지고 금을 털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하면서 그러면 뭐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때까지 아직 애굽이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애굽하고는 틈나면 또 전쟁을 하고 그러니 뭐 나라가 로마에 전쟁 배선 갖다 바쳐야지. 그래도 이집트가 또 싸우면 또 그 가서 좀 싸워야 돈을 좀 더 벌어야 더 강탈해야 로마에 배상금 내지 않겠나 해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그 이겼으면 좋은데 여러분 두 나라에서 이집트하고 셀루쿠스 왕제가 150년 싸우고 하니까요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거기 가면 금이 있다. 그 금 냄새를 맡은 거야. 그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구실은 헬라화한다. 헬라화한다 하면서 성경도 불태우고 안식일도 금하고 할례도 금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갖다가 흘리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만행을 저지르니까 나중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 마타디아스 가문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 만들어진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는 한 400년 이상 이야기가 몽땅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넘어가기 전에 이 때의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 요 그림에 있는 요, 아이고, 그 생기를 벌써 못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셀류커스는 그 마그네시아 전쟁에서 코끼리 부대도 뺏기고 수군 함선도 다 뺏기고 뭐 돈도 뺏기고 그리고 이제 한니발도 넘겨주기로 했는데 한니발 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페트라로 요르단 남부 페트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말년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에 14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에서 돌아온 후에 그 형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에 헬라 문화로 발전된 로마 사회를 보고 굉장히 그리스 로마 문명에 매료되어 가지고 자신의 왕국과 유대 땅 전체를 완전히 헬라화하겠다고 아주 광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고 자신을 가리켜 신의 현현자, 신이 육체가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떠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에피파네스란 말이 신이 육체로 나타났다는 말이 에피파네스란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조롱해가지고 말하기를 에피마네스다. 미친놈이다 하고 조롱을 합니다. 에피파네스의 만행에 대하여 대항하에 일어난 유다 마카비우스 가족들 중심으로 용감하게 일어나 싸우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약 3년 반 정도 해가지고 그 다 몰아내요. 이 마카비우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내는 그 전쟁, 독립전쟁을 하는 그 기록이 마카비 1서 2서라고 하는 외경, 우리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만은 그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외경 중에 마카비 1서 2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유대 역사를 공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인질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형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 형의 아들 데미트리우스를 대신 인질로 보내는
그런 그 인질 교환을 통해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석방이 되고 고구로 오는 도중에 셀류커스 4세 그의 형이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귀국하자고 왕으로 취임합니다. 피살된 셀류커스 4세의 암살자 헬리오도루스는 BC 175년 왕실의 재정장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자기 왕을 암살한 거예요. 그래서 셀류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의 안티오코스, 그것도 이름이 안티오코스야. 왕으로 세우고 그 뒤에서 섭정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알아낸 안티오코스 4세가 그 페르가몬의 왕 에우메네스 2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셀루키아로 급하게 귀국해가지고 도착 즉시 암살자 헬리오도로스를 처단하고 피살된 형의 아들 즉 자기 조카 안티오코스를 공동 통치하로 뭐 뒤에서 섭정한다 하다가 얼마 안 가서 자기 조카를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데 그 못된 놈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 애굽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형이었던 자기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가 로마에 지불해야 했던 전쟁 피해 보상금을 자기도 이어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애굽을 정벌하면 돈이 안 있겠나 했는데 애굽에 갔더니 벌써 로마가 애굽을 이미 더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해서 애굽 군대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로마 영사 이름이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에나스라는 영사가 나왔어요. 이게 기원전 168년인데 셀류쿠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원로원에 최후 통첩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미정미정하고 자, 로마가 그럼 한판 할 것인지 오던 길로 얌전하게 돌아갈 것인지 하면서 영사가요 쫄병을 시켜가지고 저 안티오코스 있는 땅을 동그라미 오래 그래가지고 그 원 안에서 나오기 전에 대답을 해라. 미적거리지 말고 내가 지금 원로원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빨리 대답하라고. 보니까 뭐 로마 군대하고 자기 뭐 군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오던 길로 철수하겠다. 그래 약조하고 뭐 울분이 이만큼 가득 차 그 성질도 못 됐는데 다시 셀루키아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뭐 애굽에서 빰 맞고 이제 분풀이 화풀이를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유대 땅 전체에 회당으로 다 보내가지고 다 그저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돼지고기를 억지로가 입을 벌려가지고 뭐 밀어 넣는 거예요. 그 모딘이라는 그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왕이 보낸 군사들하고 와가지고 그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에게다가 빨리 돼지고기 먹어라. 안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모딘이라는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인데 가가지고 그 로마에서 보낸 심부름꾼 뭐 사신을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먹으러 가는 자기 동족 유대 동족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따디아스하고 그 아들들하고 함께 로마의 저항 반항 운동을 벌이면서 독립 운동을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연도 기원전 168년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이때부터 매일 드린 제사가 끝나버립니다. 성전을 모독해가지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흘리고 그런 짓 하니까 그 안식일도 뭐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뭐 완전히 헬라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헬라화 되는 이 꼴을 우리는 절대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못 본다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소위 하스몬이라는 옛날 유대 명문 가문 중에 하스몬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인데 그 중에 정말 그 독실한 돈독한 사람이 그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인데 유다라는 사람 시몬 요한 이런 사람이 사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마타디아스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여럿이 중에 유다는 큰아들이 아닌데 그 행사나 주장이나 말빨이나 언권이나 이 모든 게 그 유다가 제일 막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장남처럼 행동하면서 유다라는 사람이 본명이고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은 별명이에요. 별명. 이 마카비우스란 말이죠. 망치라는 말도 되고 철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망치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작살내는 망치다, 철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로기한 당시에 맨 처음에 스룹바벨하고 536년 BC 536년에 스룹바벨하고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해 올 때 그때 제사장이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이방 여자를 아내를 취해가지고 에스라서의 그 명당에 올라갔던 그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 죽고 나서 요야킴, 그다음 엘리야십, 유다스, 요한, 야뚜아, 오니아스, 시몬 그리고 이제 이 의인 시몬이라 그래요. 아주 참 훌륭한 분인데 그다음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 때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당신들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그 책을 헬라어로 번역해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세계적인 유명한 도서관에 비치하고 싶다 할 때 그때 그 70명을 한 집에서 6명씩 가지고 72명을 애굽으로 파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 때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므낫세, 오니아스 2세, 오니아스 3세, 메넬라오스, 알키무스까지 쭉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그래도 사독 계열, 제사장 사독 계열로 내려온 정통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때가 끊기다시피 하고 있을 때 하스몬 왕가에서 이 유다 마카비우스 일가 일어나 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제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왕도 겸하고 제사장도 겸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스몬 왕가라 그래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앞을 보세요. 유다 마타디아스는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야. 그리고 왕을 하면 안 돼.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독 가문이 아니야. 그럼 또 제사장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타디아스 이 가문들이 왕을 겸해서 제사장 겸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왜 너희가 다윗의 자손도 아니면서 유다 지파도 아니면서 왕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협조를 안 하고 또 제사장들은 너 사독 계열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그것도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요 거의 막 가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됐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또 꺾지 아니하고 정말 조금만 더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없었다면은 끝장날 뻔했어요. 어떻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실 만한 것은 이 마카비 1서 2서라는 책에서 이 마따디아, 유다, 그러니까 엘르아살, 시몬, 유다, 요한, 요나단 이렇게 내려오는데 유다 다음에는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봐요. 이 마카비우스 왕가가 일어난 것은 헬라화를 막아보자는 거거든. 헬라 문화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름을 헬라 이름으로 바꾸고 옷도 헬라식으로 입고 몸은 홀라당 다 벗고 그랬고 로망형 막 레슬링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이런 문화를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해 일어난 사람들이 마따디아스 가문인데 여기 봐. 마따디아스, 유다, 요한 히르카누스, 요한까지는 이제 이름인데요. 히르카누스라는 말을 벌써 헬라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또 알렉산더 얀네우스니까 완전 이름이 이제 헬라화 돼버린 거야. 알렉산드라 살로메 이름이 다 헬라식이잖아, 전부 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갖고 있다 손 쳐도 성경에 제대로 뿌리 안 내린 사람들은요, 문화에 못 이겨. 문화의 힘에 신앙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신앙을 팔아먹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 이야기에서 이제 세례요한까지를 다음 주일 난예배 때 하스몬 왕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세례요한까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성탄절까지가 비슷하게 맞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에 큰 나라, 큰 세력들이 격돌할 때, 지중해 패권을 두고 다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정말 미약한 나라였고, 이름도 없을 정도로 미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큰 나라보다도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맡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로마가 길을 닦거나 로마가 치안을 담당하거나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은 오순절 이후에 온 세계로 빠르게 번져나갈 그 하나님 말씀의 길, 복음의 길이 준비되고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하는 일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스몬 일가가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왕권이 헤롯에게로 넘어가 있고 실권이 로마에게로 넘어가 있을 때에 어떻게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